저는 올해 55살 된 주부입니다. 26 꽃다운 나이에 괜찮은 직장도 다니고 시부모 두 분 화목하신 가정이라며 중매가 들어와 만나보니 성실하여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아이고, 네가 우리 성식이 짝이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귀한 집 딸을 우리 며느리로 맞다니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하시며 어머님은 거칠한 손으로 손목을 부여잡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온기만큼은 화로처럼 뜨거웠습니다. 밥상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시며 밥 많이 먹어라. 이제부터 넌 내 딸이다. 라고 하셨죠. 저는 그 따뜻함에 무장해제되었고, 아, 나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구나 생각하며 시부모님을 모시기로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일남 이녀 중 맏이었고 시부모님은 엄격했지만 저를 며느리라기보다 막내딸처럼 예뻐해 주셨으니까요. 귀한 집 딸이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하면 어쩌나. 내가 널 친딸보다 더 아껴주마. 우리 아들 부족한 점 많아도 네가 지혜롭게 잘 이끌어다오. 그 따뜻한 말씀에 저는 평생 이 집 귀신이 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기르며 시아버님 병수발 3년을 제 손으로 다 해내고 5년 전 아버님을 하늘로 보내드렸을 때도 저는 맏며느리의 자리를 꿋꿋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남편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순했죠. 하지만 그 순한 성격이 독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유난히 아들에게 집착하시는 어머님의 기대. 남편은 그 모든 중압감을 말로 풀지 못하고 술로 풀었습니다. 여보, 또 마셨어요? 제발 그만 좀 해요. 당신 간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잖아요. 매일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을 붙잡고 제가 하소연하면 남편은 혀 꼬인 소리로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향단아, 내가 힘들어서 그래. 딱 한 잔만 하고 온 거야. 제가 남편 등짝을 때리며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시는 분은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야, 아범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기진맥진해서 들어왔는데 물 한 잔 떠다 주지는 못할 망정 왜 닭다리냐?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술 한 잔 할 수도 있지. 넌 마누라가 돼서 속이 그렇게 좁아 터졌냐? 어머님은 언제나 아들 편이셨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려도 내 새끼 고생했다며 꿀물을 타다 바치셨고 제가 남편 건강 걱정에 술을 못 마시게 하면 네가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니 애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며 되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술은 남편의 친구이자 남편을 갉아먹는 독약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작년 겨울 남편은 회사 회식 후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 그리고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간경화였습니다. 남편 나이 고작 58이었습니다. 아직 장가 안 간 아들과 시집 안 간 딸을 두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넋이 나간 건 어머님이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평생을 끼고 돌았던 아들을 앞세웠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제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쓰러지시는 어머님을 부축하며 상을 치렀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더 힘드시겠지. 내가 더 잘해야지. 남편 몫까지 내가 해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온 집, 그곳은 더 이상 내가 평온하게 살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 큰 아들과 딸이 할머니 드시라고 죽을 끓여왔는데 어머님은 그 밥상을 획 밀쳐버리셨습니다. 그릇이 쨍그랑 깨지고 바닥이 난장판이 되었죠. 아이들이 놀라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니까 어머님이 저를 노려보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네 애미 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 저 불려우 같은 년. 저 년이 내 아들 잡아먹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모시고 산 며느리에게 불려우라니요. 잡아먹었다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지금 가슴이 찢어져요. 어머니, 저도 그이 사랑했어요. 저도 그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 정말 어떡하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어머님 앞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어머님의 통곡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그 눈빛에 잠시, 아주 잠시 예전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벽을 치셨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다가가자 어머님은 제 멱살을 잡고 흔드셨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세었습니다. 네가 평소에 아범한테 쌀쌀맞게 구니까. 네가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으니까. 내 아들이 외로워서 술집을 전전한 거 아니냐. 집구석에 들어오면 마누라가 눈을 부라리고 잔소리나 해대니 그 마음 둘 곳 없어서 술이나 퍼마시다 죽은 거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남편의 술버릇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닌 건 저였습니다. 한약도 지어 먹이고 병원에도 끌고 가고 제발 술 좀 끊으라고 울며불며 매달린 것도 저였습니다. 그때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방조하신 건 바로 어머님 아니셨습니까? 어머니, 그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아범 술 좋아하는 거 결혼 전부터 그랬다면서요. 제가 술 마시라고 등 떠밀었나요? 제가 술상 차려다 바쳤나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라. 저 독한 년하고 사느라 맘 편히 숨 한 번 못 쉬고 죽어서도 전현 목소리 들을까봐 눈도 못 감았을 거야. 며느리가 곰살맞게 애교도 부리고 남편 길을 살려줬어 봐라. 밖에서 술을 처먹고 다니나. 단 2년이 뻣뻣하고 정이 없어서 그런 거야. 기가 찼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술을 마신 게 제가 애교가 없어서라니요. 제가 곰살맞지 못해서라니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매일 술주정 아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영정 사진을 닦으며 애군의 새끼, 전현이 주는 밥 먹고 체해서 죽었지? 라고 중얼거리십니다. 제가 빨래를 널고 있으면 뒤통수에 대고 남편 잡아먹고 빨래가 잘도 마르겠다고 비아냥거리십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지난주였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엄마도 이제 좀 웃으세요 하며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아빠 없는 첫 엄마 생일이라 아이들도 애써 밝은 척하는 게 보여 마음이 짠했습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한 조각 자르려는데 방에 계시던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손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지갑을 케이크 위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생크림이 사방으로 튀고 초가 망가지며 생과일이 흩어졌습니다. 이 뻔뻔한 년아.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생일잔치를 해. 네가 사람 새끼냐? 내 아들은 흙구석에서 썩어가는데 너는 케이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아이들이 놀라 할머니.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아빠 술 드시고 돌아가신 게 왜 엄마 탓이에요? 하고 대들자 어머님은 손주들에게까지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이놈들아, 너희도 똑같다. 너희 애미가 아비를 얼마나 외롭게 했으면 아비가 술독에 빠져 죽었는지 아냐?
너희 애미는 살인자야, 살인자. 살인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0년 시집살이, 종살이, 시아버지 병수발. 그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묻은 생크림을 닦아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어머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말씀 다 하셨어요? 그이가 외로워서 술을 마셨다고요? 아니요. 그이, 어머니 때문에 술 마신 거예요. 마마보이로 키워놓고 결혼해서까지 아들 좌지우지하고 숨막히게 하신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서 마신 거라고요. 제가 술 끊으라고 할 때마다 내 아들 기죽이지 마라 하면서 술값 쥐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어머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세요? 제 고함에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입을 딱 벌리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감히 당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겠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아범 그렇게 된 거 저도 뼈가 녹아내리게 아파요. 그런데 어머니 화풀이 대상으로 저를 쓰시는 건 이제 그만해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귀한 엄마예요. 살인자 소리 들으면서 이 집에서 더는 못 살아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당황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언니네로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는데 뒤에서 어머님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 나가라. 나가서 되져라. 내 아들 살려내고 나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 소리를 뒤로 하고 뛰었습니다. 지금 저는 찜질방과 친척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이제 할머니 안 보고 살면 안 돼? 라고 묻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30년을 산 그 집, 덩그러니 혼자 남으신 칠순 노인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남편의 죽음이 정말 제 탓일까요? 제가 남편에게 좀 더 살갑게 굴었다면, 애교 많은 아내였다면 남편은 술을 안 마셨을까요? 밤마다 죄책감이 밀려오다가도 어머님의 도끼 서린 눈빛을 떠올리면 치가 떨립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나누고 서로 보듬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왜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해야 하는 걸까? 하늘에 있는 남편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 어머님, 이제 제발 아들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좀 놓아주세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긴 한숨을 쉬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집을 나온 지 한 달. 향단은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위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스스로와의 약속이 있었죠.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나를 우라병이 나도록 당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시어머니 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들과 딸은 직장 가까운 곳에 원룸을 얻어내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하며 울먹이는 아이들에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엄마 걱정은 마. 엄마가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홀가분하게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향단은 다시 그 집으로, 아니 어머님 집으로 하숙생처럼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가 짐을 풀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새벽부터 잔소리에다가 멸치 볶듯 달달 볶았습니다.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억측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어김없이 방문을 벌컥 여시고는 소리를 지르십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다시 기어들어왔냐? 남편 잡아먹은 년이 잠이 오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예전 같으면 이 소리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죄인이 되어 이불 속에서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제가 좋아하는 팝송을 틉니다. 어머님의 저주가 리듬감 있는 배경음악에 묻힙니다. 어머니 식사 차려놨어요. 드세요. 딱 할 도리만 합니다. 대꾸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밥상을 치든 욕을 하든 저는 묵묵히 제 할 일만 하고 시계가 아침 8시를 가리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야, 어디 가냐? 시엄이 밥상 머리에 두고 어디를 쏘다녀. 등 뒤에서 어머님의 고함이 들려오지만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소음이 되어 사라집니다. 오전 8시 반.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은 아침 명상 걷기 장소입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을 처음 느껴보는 시원함이었습니다. 폐부에 쌓인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다시 버스를 타고 도서관을 향해 문학교실로 갑니다. 평생 밥하고 빨래하느라 잊고 살았던 글을 다시 씁니다. 특히 요즘 저는 내방 가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이 규방에서 겪은 서름과 한을 가사로 풀어냈던 그 문학 말이죠. 붓을 들고 한자 한자 적어내려갑니다. 남편 잃은 서름일랑 붓끝으로 날려보내고 시엄이 모진 서름바람결에 실어 흩어지네. 55내 인생 이제야 꽃 피우려나. 가슴속을 파고들어 연꽃으로 피어나네. 속에 맺힌 응어리를 글로 토해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나면 신앙송 수업을 듣습니다. 예전엔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을 꿀꺽 삼키기만 했는데 이제는 배에 힘을 딱 주고 쩌렁쩌렁하게 시를 낭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제 목소리에 섞여 나오는 그 한 맺힌 울림에 같이 수업 듣는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려줍니다. 그 박수 소리가 저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오후가 되면 저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봉사활동, 바로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모멘트 바리스타 힐링터로 향합니다. 사실 남편 보내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 때 저를 가장 순수하게 위로해 준 건 바로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리면 서툰 발음으로 이모. 커피. 맛있어요. 힘내요. 하며 제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손길.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몸이 불편하다고 동정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맑은 영혼이 지옥 같은 제 마음을 정화해 줍니다. 커피 향 가득한 그곳에서 장애우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 보면 어머님의 독설은 까마득히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면 저는 운동화를 벗어던집니다. 요즘 제 인생의 가장 큰 활력소,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근처 황토길에 들어서면 이미 저를 기다리는 맨바루, 맨발번님들이 손을 흔듭니다. 향단씨, 왔어? 얼굴 좋아졌네. 언니 이거 먹어봐. 찐 옥수수 싸왔어. 호떡이야 같이 먹자 하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정 엄마처럼 친언니처럼 저를 챙겨주는 사람들. 흙을 밟으며 발바닥으로 전해오는 땅의 기운을 느끼고 옆에서 제잘거리는 문학인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향단아, 흙이 참 따뜻하지? 우리 인생도 이제 따뜻할 일만 남았어. 그 말을 들으며 맨발로 땅을 꾹꾹 밟을 때마다 제 안에 있던 슬픔, 분노, 억울함이 땅속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발바닥은 황토흙에 붉게 물들고 마음은 뽀송뽀송 하얗게 세탁되는 시간입니다.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에도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 재능 콘서트, 시 낭송회 쏟아지는 공연장마다 불러주는 곳도 많고 제가 찾아가는 곳도 많습니다. 예전엔 여자가 밤늦게 어딜 돌아다녀 하는 소리가 무서워 엄두도 못 냈지만 이제는 자정이 다 되도록 음악에 취하고 사람에 취합니다. 밤 11시.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은 캄캄합니다. 어머님은 주무시거나 방에서 TV를 보고 계시겠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씻고 눕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오늘 하루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라 온전히 김양단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의 잔소리는 내일 또 시작되겠지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겐 내일 아침 8시가 되면 저를 기다리는 상큼한 맨발 정원 흙길이 있고 문학이 있고 커피 향이 있고 저를 등원해주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가장 힘들고 버거운 해가 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쫓겨날 뻔했던 최악의 해.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을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터닝 포인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절대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참에 결별하고 새 인생 살아라. 라며 조언을 했지만요. 역지사지가 되어 생각해 볼 시간도 가졌답니다. 자식 앞세운 죄인은 울지도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요. 그만큼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시어머님도 내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대상이 하필이면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의 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인 며느리였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의지해야 합니다. 떠난 사람은 남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을 테니까요.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대신 그 고통보다 더 큰 즐거움과 보람으로 내 하루를 꽉 채우면 고통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 저절로 밀려나간다지요. 저는 내일도 새벽 6시 잔소리를 한 귀로 흘리고 8시에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나갈 겁니다. 제 진짜 인생을 만나러요. 많은 분들이 멋지다, 통쾌하다 응원해 주셨지만 사실 그 속엔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걸어다니면서도 울고 혼자 있을 때도 글을 쓸 때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지요. 집이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서러움. 아파도 쉴 곳 없어 길거리를 배회해야 했던 2년여 동안의 시간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내방 가사로 한을 풀고 신앙송으로 목소리를 찾고 장애우들과 진심을 나누며 사랑을 배우고 맨발 걷기로 건강과 우정을 챙기는 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홀로서기가 아닐까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남들은 제가 활기차게 산다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부러워했습니다. 문학교실, 바리스타 봉사, 맨발 걷기. 쉴 새 없이 스케줄을 소화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저는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제 집에서요. 젊은 사람도 하루 12시간 넘게 밖에서 있으면 지치는데 55에서 57이 되니 오죽했겠습니까? 어느 날은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습니다. 찜질방이라도 가서 누워있으려니 시끄러워 잠도 안 오고 카페 구석자리에 엎드려 쪽잠을 자는데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내 집 놔두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한숨 자면 소원이 없겠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아픈 척하고 누워있냐는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웃으며 봉사하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맨발길을 걸었습니다. 밖에서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만 접어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팠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하고 열이 펄펄 끓어 오늘 나가다간 길바닥에서 쓰러지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침 8시가 지났습니다. 어머님의 고함이 들려올 시간인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안방에서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천하장사 같던 어머님이 식은땀을 흘리며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흔들어 깨우자 어머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겁에 질린 눈으로 벽 뒤로 숨으려 하셨습니다. 저리 가. 무서워. 누가 나 잡으러 왔어. 엄마. 그 섯을 펄었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어린아이처럼 덜덜 떨고 계신 모습.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몸살이 아니구나. 급성 치매가 온 것이구나.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미움도 컸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니 무섭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막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금지옥엽 아끼던 그 막내딸 말입니다. 고모, 지금 빨리 좀 와봐요. 어머님이 이상해. 내가 감당이 안 돼. 한 걸음에 달려온 막내 시누이는 어머님의 상태를 보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으니 예상대로였습니다. 급성 치매에 뇌경색 초기 증상까지 겹쳤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상태로는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 보낸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나를 살인자 취급하던 시어머니 똥오줌까지 받아내야 한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던 막내 시누이가 눈물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알아. 오빠 가고 나서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딸이잖아. 엄마는 내가 모실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고모가 모신다고? 너 직장도 다니잖아. 휴직할 거야.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내 이름만 불러. 내가 데려가서 몇 년이라도 따뜻하게 모실게. 언니는 이제 좀 쉬어. 오빠 목까지 언니 혼자 짊어지지 마. 막내 시누이는 그 길로 어머님 짐을 챙겨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보면 무서워하시더니 딸한테는 몸을 의지하며 순한 양처럼 가시더군요. 텅 빈 집. 어머님이 떠나고 난 그 집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막이, 그 고요함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자로 거실 한복판에 누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는 아침. 그 누구의 간섭도 없다는 것. 내가 눕고 싶을 때 눕고 먹고 싶을 때 먹는 자유. 남들에겐 당연한 일상이 제게는 30년 만에 처음 맛보는 천국이었습니다. 며칠을 푹 쉬고 나니 몸과 마음이 회복되더군요. 그리고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전엔 갈 곳이 없어 억지로 나갔던 그곳들이 이제는 너무나 가고 싶은 즐거운 놀이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집에만 콕 박혀서 며느리 노릇만 했다면 지금 이 자유가 와도 할 게 없어 무기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 문학을 배우고 시를 읽고 봉사를 하고 맨발 걷기를 하며 사귀어둔 친구들과 취미들이 이제는 제 삶을 꽉 채워주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저 자신을 초긍정 우먼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님의 모진 시집살이 덕분에 밖에서 세상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집안의 평화와 집 밖의 즐거움,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힘들었던 시간은 저를 단련시켰고 이제는 어떤 일이 닥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더 좋은 날이 오리라 믿는 긍정의 힘이 생겼습니다. 시누이네 집에 계신 어머님께는 가끔 반찬을 해서 보냅니다. 안 보고 사니 미움도 옅어지더군요.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향단님의 초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으셨다면 댓글에 나도 초긍정 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긍정 에너지로 더 힘있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